제가 이제 몇 개, 조금 신선한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AWS 사용하시는 고객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시죠. 근데 이제 그 고객분들, AWS가 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고객사를 좀 더 잘 돋보이게 하는 그런 일들을 좀 잘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 AWS가 하는 큰 행사에 있을 때마다 그제 세션에 꼭 고객들과 같이, 세션을 같이 진행하기도 하고, 또 AWS 서울 서밋 같이 이제 아주 뭐 5천 명씩 이렇게 키노트에 모이는 시간에는 꼭 고객사를 고객 임원들 한 세 분 정도를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또 세션 중에도 AWS 세션 중에도 그 서밋의 세션 중에도 이제 한 40개에서 50개 정도 되는 고객 세션들이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고객들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또 고객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잘 돋보이게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쉽게도 이제 4월 그 16, 17일로 예정되었던 그 서울 서밋이 취소가 됐어요, 원래. 사실 국내 가장 최대 크라우드 행사 중에 하나고, 작년만 해도 15,000명 정도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기조연설도 들으시고 세션도 들으시고 또 엑스포장에서 구경도 하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고 음식도 맛있게 점심도 맛있게 먹고 이렇게 아주 즐거운 이제 이틀의 시간을 보내는 거였는데 그 올해는 아쉽게도 이제 그 코로나 상황이 이제 좀 심각해지면서 아무래도 그 고객들의 그 건강이 이제 아무래도 최우선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취소를 하게 됐고 5월쯤에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지금도 그 썸밋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그 세션 목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많은 고객사들 세션도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좀 굉장히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들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또 온라인으로도 또는 아니면 이제 좀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 하반기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 또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커뮤니티 트랙이라는 트랙이 있어서 이제 저희 사용자 모임의 개발자들이 발표하는 그분들도 고객들이죠. 발표하는 그 트랙이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뭐 굉장히 한 3, 40분 이상이 발표 신청하셔가지고 그중에 이제 제가 한 8개, 9개 저희 유족으로 리더들하고 뽑아서 이제 선정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또 그게 안 돼가지고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블로그에도 이제 그런 고객사 사례들을 저희가 잘 적어서 이렇게 올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AWS 잘 쓰시는 고객 중에 이제 마켓컬리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AWS 블로그에 이 마켓컬리의 사례를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마켓컬리 지금 요즘 같은 시대에 또 한참 뜨고 있는 네, 고객사죠. 저희 이제 아침에 그 신선식품을 배송하는 마켓컬리에서는 이제 샛별 배송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그래서 아침에 이제 밤에 배송을 한다고 해서 샛별 배송을 구현하는 사례에 대해서 마켓컬리가 어떤 좀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걸 AWS를 통해서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이제 내용들을 블로그에 이제 적어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마켓컬리는 스타트업인데도 불구하고 24시간 일하는 회사인 거죠. 왜냐하면 직원들은 이제 낮에 와서 오늘 배송할 물건들을 정리하고 예측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고 또 밤에는 또 배송하시는 기사분들이 또 문 앞까지 배송하고 또 배송 완료 버튼을 누르고 그 배송 경로에 대해서 최적화가 된 순서대로 이게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걸 하고, 근데 그게 배송이 끝나면 또 아침에 또 직원들이 출근하고, 그러니까 보기 드물게 24시간 모든 직원들이 사실 마켓컬리의 직원들이 24시간 일하는 한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독특한 어떤 그 워크로드와 또 요구사항들이 많은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켓컬리가 그런 어떤 그런 24시간 동안 배송을 하고 또 예측을 또 매일 돌리고 그렇게 해서 또 상차하고 물건을 상차하고 또 고객 그 사용자의 문 앞까지 보내고 그래서 또 나오는 클레임을 또 오전에 처리하고 하는 일들에서 생기는 확장성 또는 매일 예측해야 되는 일들 이런 것들 이제 AWS 클라우드를 어떻게 잘 했는지 이렇게 저희 그 임상석 CTO님께서 이렇게 좀 코멘트도 해주시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작은 물량을 처리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좀 회사가 커지고 또 사용자들이 많아지면서 AWS가 쓰고 있는 이제 데이터 분석용 서비스들 많이 있죠. 뭐 아마존 아테나나 AWS 글루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또 이제 AWS 기반으로 이제 머신러닝 예측하는 그 상품 배송 예측하는 이런 부분도 이제 구축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례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또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되면서 그 코로나 맵 만든 굉장히 뜬 분이 있죠. 경희대학교의 개발자신데 이름이 이제 누구시죠? 이동훈 군. 네. 이동훈 군인데 이분도 이제 스타트업을 운영하신 공동 창업자예요. 이제 학생인데도 경희대학교에서 학생인데도 모닥이라고 하는 그 탈모 자가 진단 앱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그 공동 창업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의료 관련한 그에 관심이 많고 초기 그 코로나가 확산이 될 때 야 이게 정보가 또 없네 이래가지고 그 과거에 저희가 메르스가 터졌을 때 메르스 맵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했던 경험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 지도를 이제 만들어서 코로나 맵이라는 사이트를 오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AWS가 이제 여기에 뭐 비용 지원도 좀 해드리고 있고, 근데 이제 이분들이 되게 예전에 메르스 맵 도 그렇지만은 이분들이 되게 AWS가 저희가 교육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대학생들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거기에 그 멋쟁이 사자천업이라고 하는 온라인 코딩 동아리가 있는데 매년 그 대학생들을 뽑아서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대학별로 코딩을 가르치고 또 스타트업 창업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멋진 일을 하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한 7년 정도 이 동아리가 운영이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 동아리 창업하신 분 누군지는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아이돌 지숙님의 남자친구신 이두희님이신데 네, 이분이 이거를 이제 만드셔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초기에는 뭐 파타임으로 하다가 지금은 이제 풀타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멋쟁이 사자처럼 이 머싸에 저희가 2015년도부터 크레딧도 제공해드리고 또 이렇게 매년 저희가 해커톤을 하면 해커톤에 밥도 사드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웠던 분들이 이제 이런 뭐 메르스 맵이라든지 코로나 맵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그 공익에 이바지하는 뭐 학생들이니까 뭐 돈을 바라고 하지는 않았겠죠. 공익에 이바지하는 걸 이제 볼 때 굉장히 뭐 보람도 있고 또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들이 사실 굉장히 자기가 하고 있는 어려운 일들을 하거나 뭐 사업에서 필요한 어떤 요구사항들을 클라우드로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 아이디어를 바로 구현해가지고 사용을 해서 모든 국민들의 편익에 맞는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걸 만들었는데 야 돈이 없어 이 크레딧 같은 거 좀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요청하시면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매년 이런 고객 사례들을 이렇게 블로그에 가시면 이렇게 왼쪽 메뉴에, 오른쪽 메뉴죠. 오른쪽 메뉴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한국에 어떤 고객들이 있는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뭐, 작년에 저희가 고객들 목록 같은 경우는 뭐 KBS, SBS, 뭐 도전부터 해가지고, 뭐 중고나라라든지, 그 다음에 크몽, 그리고 뭐 공단기, 뭐 영단기로 유명한 ST 유니타스, 그리고 또 저희 소프트웨어 기업들, 뭐 인카 엔트웍스나 와트 랩스 이런 회사들, 그리고 이제 모두사인, 이 부산에 있는 기업인데 이렇게 전자계약서를 이렇게 쉽게 해주는 사스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뭐 하웨라고 이제 화장품 만드는 저희 유저 중에서 몇 분이 다니시는 회사가 있는데 그 버드뷰를 만드는 버드뷰라는 회사, 하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버드뷰라는 회사도 있고 이런 회사들의 어떤 뭐 사례들을 이렇게 저희가 몇 페이지에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읽어보시고 뭐 질문 중에 보면 그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좀 베스트 프랙티스를 빨리 찾을 수 있냐? 그 AWS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네, AWS 홈페이지에 고객사들이 이렇게 어떤 문제에 봉착을 했고 그 문제가 어떻게 풀어야 됐는지 AWS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아키텍처로 풀었는지 그리고 그거를 풀었을 때 어떤 베니핏, 효과를 얻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아주 짧은 백서 형태로 이렇게 적어놓은 페이지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페이지들을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하고 이 회사가 비슷하면 뭐 그런 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당면가제, 회사 정보랑 인디스쿨 같은 경우에 이제 회사 정보, 인디스쿨 정보, 뭐 당면가제, AWS를 왜 선택했는지,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또 어떤 향후에 어떻게 좀 발전해 나갈 건지 이런 정보까지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관심 있으시면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제 AWS 고객 사례가 있으니까 꼭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AWS 유튜브, AWS 코리아라고 치시면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채널이 있는데, 거기도 고객 사례가 제가 매번 그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재생 목록에다가 이제 올려놓거든요. 한 15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영상들이. 그러니까, 그 영상만 다 봐도 AWS에서 AWS 쓰시는 분들이 어떻게 쓰는지 어느 정도는 또 감을 잡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이 좀 들어왔을까요? 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이 있는지 한번 좀 볼까요? 자, 네. 리암님께서 보내주신 거죠. 초기 스타트업입니다. AWS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에 숙련된 사람이 없어서 학습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죠. AWS 클라우드의 제품 혹은 아키텍처별 베스트 프랙티스를 접할 수 있는 곳, 그리고 AWS 실무 사용에 위해서 빠른 학습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AWS 홈페이지를 조금 좀 여러분들이 잘 좀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굉장히 기본인데도 좀 잘 모르고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강의나 세미나를 듣거나 아니면은 책을 사보거나 막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AWS 홈페이지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AWS 홈페이지 진짜 많거든요. 뭐 고객 사례도 많고 아키텍처 사례도 AWS 홈페이지에 다 있고, 또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 제품의 페이지에 보면 제품 페이지 딱 들어가면 뭔가 좀 홍보하는 느낌이 확 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그 FAQ 페이지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질문 답변을 이렇게 아주 정확 명료하게 정리해 놓는 걸 진짜 잘하거든요. FAQ라고 Frequently Asked Question이라고 해서 그걸 진짜 잘하는데, 그 FAQ가 한국어로 다 번역이 돼 있어서 내가 뭔가 궁금한 질문들을 누군가가 다 해놨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그걸만 좀 읽어봐도 굳이 이렇게 막 좀 복잡한 이렇게 기술 문서들 있죠. 좀 그런 거 읽어보는 것보다는 FAQ를 읽어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초기에 이제 EC2 FAQ를 보겠다고 갔는데, 이제 EC2 FAQ가 또 굉장히 길어요, 이게.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입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서비스 공부할 때 FAQ를 많이 참조했었는데, EC2 FAQ가 진짜 길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 인쇄를 했더니 몇 수십 장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공부를 해? 이렇게 좀 한번 질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EC2 FAQ는 앞에 중요한 부분만 읽으시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찾아보시고, 뭐 다른 서비스 같은 거 새로 공부하실 때는 이제 FAQ를 꼭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 사람들이 뭐 공부하려고 하면은 뭔가 좀 책 같은 게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공부를 하죠. 얼마 전에 이제 어제인가 아닌가 저희 유저 그룹에 그게 올라왔었어요. 뭐 책 추천 좀 해달라고. 네. 그래서 저희 유저 그룹에서 굉장히 답변을 왕성하게 하시는 소태호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AWS에 관련한 글들을 이렇게 쭉 브런치에다가 글을 올리십니다. 근데 글 개수를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막 적어 놓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또 이분이 또 바이어스 포 액션, 굉장히 빠른 액션을 하시죠. 그래서 바로 책 추천을 바로 들어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블로그를 바로 올려가지고 써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작년 올해 나온 책들 몇 개를 이제 골라갖고 이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 글 숫자 넘버를 보니까 210번이더라고요. 이게 210개를 쓴 거예요, 글을. 네, AWS 관련한 글을. 대단하시죠. 거기에 이제 책 추천이 있는데, 뭐 새로 나온 책들 추천을 이제 많은 분들이 뭐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무래도 초급으로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추천하는 책이 있는데, 아마존 웹 서비스 디스커버리북 뭐 이런 책을 가장 먼저 올리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당신이 지금 알아야 할 AWS라고 하는 이제 책이 있습니다. 네. 이 책은 교수님들이 쓰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하시려고 하면 쓰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아마 구매 지수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아주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은 잘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운영이 쉬워지는 AWS 인프라 구축 가이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도 꽤 인프라 운영 관련한 뭐 시스템 엔지니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할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자동화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1월 달에 나온 책인데 이거 제가 추천드리는 책 중에 하나인데 배워서 바로 쓰는 14가지 AWS 구축 패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희 AWS 테크니컬 트레이너로 일하시는 정도현 님이 번역하신 건데 AWS 사용하면 어떤 식으로 어떤 워크로드에 어떤 아키텍처를 만들까 이거를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각 회사마다 이렇게 딱 있는데 그게 어떤 패턴으로 이렇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되게 우리가 이제 개발할 때 패턴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패턴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AWS가 초기에 처음 나왔을 때 일본에 있는 유저 그룹에 계신 분이 AWS 클라우드 아키텍처 패턴 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모바일 앱에서 백업을 할 때 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아키텍처를 어떤 요구사항에 맞춰서 아키텍처를 AWS 서비스를 어떻게 구축하는지를 이렇게 딱 도식화를 해가지고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책으로 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배워서 바로 쓰는 14가지 AWS 구축 패턴이라고 하는 책의 전책, 이게 이제 세컨북인데 전책이 사실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일본어로 번역된 나온 책인데 아마 여기에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있나요? 네, 있네요. 여기 지금 패턴별 구축 패턴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두 번째 버전이기도 하거든요. 그냥 최신 버전이다 보니까 배워서 바로 쓰는 14가지 AWS 구축 패턴 이런 책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AWS를 어떻게 쓰는지를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녹여 쓰는지를 할 때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바 개발자분들이 AWS를 사용할 때 스프링 부트와 AWS로 혼자 구현하는 웹 서비스 요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저도 읽어봤는데 이게 저서로 쓴 책인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서버리스 관련 책들도 많아서요. 타임스크립트 AWS 서버리스를 들어올리다라든지 아니면은 파이썬으로 만드는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AWS 기반 서버리스 아키텍처 이런 책들이 이제 2018년도에 나온 책들이고 제가 이제 2017년도에 번역한 AWS 온라인 액션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만 조금 됐죠 책이 이게 아무래도 AWS가 서비스가 빨리 바뀌다 보니까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좀 책이 좀 아웃데이트 조금 오래돼 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최근 나온 책들 2019년 연말과 2020년 초 나온 책들은 한번 사서 읽어보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질문 한번 볼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네, 질문 세이빙 플랜에 관련 질문이 있었는데 세이빙 플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아까 보셨던 걸로 조금 가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존 아테나의 컴퓨팅 파워에 제한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시네요. 이 아마존 아테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마존 S3라고 하는 스토리지에다가 로그를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구조화된 로그 파일을 넣었을 때 거기 있는 거를 아마존 EMR이나 아니면 레디시프트 같은 데 넣어가지고 이렇게 SQL 문으로 이제 쿼리를 던지는 게 아니고 거기서 바로 애독하게 쿼리를 던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종의 서버리스 데이터 쿼리 엔진, 분석 쿼리 엔진 같은 겁니다. 이 아테나는 이제 오픈소스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서비스가 서버리스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뒤에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잘 보이지 않죠. 메모리나 컴퓨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노드가 있을 거고요. 그 뒷단에는 그 노드가 이제 여러분들의 쿼리를 이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또 로그들을 미리 이제 어널라이징을 하고 또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인덱싱을 해놓고 뭐 이렇게 하는 작업들을 할 겁니다. 되게 그런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뭐 특정 컴퓨팅 파워가 제한이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커리를 던질 때 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많이 읽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컴퓨팅 파워를 많이 쓰겠죠. 되게 아테나 커리에 걸린 시간 그리고 스캔한 데이터를 가지고 비용을 산정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커리 시간이 짧고 그다음에 스캔하는 데이터 양이 적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요. 컴퓨팅 파워가 상관없이 그게 실제로 돈이 그렇게 들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기 위한 이제 뭐 몇 가지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습니다. 아마존 아테나에서 비용 성능을 굉장히 높이는 커리를 질의하는 방법 또는 그 파일을 뭐 처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에 검색하시면 아마존 아테나 뭐 최적화 뭐 성능 향상 뭐 상위 탑10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하시면 저 AWS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 블로그에 보시면은 그 10가지 정도 탑10 그 목록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압축을 한다거나 그리고 파켓 포맷으로 바꿔놓는다거나 뭐 아주 이건 기본적인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커리랑 성능을 좌우하는 몇 가지 요소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마존 아테나 성능들이 점점 좀 좋아지고 있고 또 좀 뭐 데이터 레이크에서 데이터를 처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존 아테나의 컴퓨팅 성능이나 뭐 커리 성능도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피터님께서 이제 올려주셨습니다. 영국 및 독일 사용자를 위한 웹 서비스를 구축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이제 해외 서비스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아마존 EC2는 당연히 뭐 해당 리전에 있어야 하는데 원래 미국 리전에서 관리하는 RDS도 똑같이 영국과 독일 리전에 넣어야 할까요? 분리하는 게 맞을 듯한데 관리 때문에 미국 리전의 RDS를 그냥 쓰자는 내부 의견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진짜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들이에요. 데이터베이스가 이게 이제 같은 리전에 있어야 되냐, 뭐 서비스를 글로벌 서비스를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이제 것들이 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DB와 같은 서버 인스턴스가 같이 있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레이턴시 이슈도 있고 그 특정 고객들이 만약에 이제 뭐 한국 고객들이 있는데 DB를 미국에 둘 필요는 없는 거죠. 한국의 서울 리전에 서버와 인스턴스를 같이 서버와 RDS DB 서버를 같이 주는 게 당연하고요. 근데 이제 글로벌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서비스를 런칭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데이터들이 또 하나의 DB로 뭉쳐져 있어야 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전 세계 통신 레이턴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레이턴시를 넘어서는 통신 레이턴시를 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리전 간 보안 문제는 별로 없어요. 리전 간 VPC를 뭐 페어링을 해가지고 이렇게 특히 또 AWS의 전 세계 네트워크 밴드위스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전용망을 따라서 이제 통신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레이턴시는 존재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 서울 뭐 대한민국 안은 뭐 10ms 밑으로 항상 떨어지죠. 한 뭐 5, 6, 7, 8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일본 핑 때리면 항상 뭐 40, 50 정도에 나오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80, 100 네, 이 정도 나옵니다. 뭐 그리고 남미나 뭐 유럽 이러면은 뭐 150, 200 이거는 AWS 문제가 아니라 그냥 빛의 속도가 원래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DB의 레이턴시를 이게 업데이트 한다는 게 특히 RDS 같은 경우에 RDB 같은 경우에 쉽지 않겠죠. 그래서 되게 이제 글로벌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각각 리전에 DB를 두고 특정 고객들이 예를 들어서 유럽 사용자면 유럽 사용자 DB를 유럽에 두고 아시아 사용자는 아시아 DB를 두고 그다음 미국 사용자 미국 두고 이렇게 해서 사용 서비스를 합니다. 같은 DB를 페더레이션 하는 거죠. 나눠서. 특히 이제 뭐 게임 회사들 같은 경우 글로벌 서비스 많이 하는데 게임 회사들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게임 회사들도 사실은 맵
단위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지역 단위로 이렇게 사용자가 접속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들 하고요. 다이나모DB나 이런 그 NoSQL DB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좀 빠르게 그 리플리케이션이 가능해요. 그래서 다이나모DB 글로벌 테이블이나 아니면 크로스 리저널 리플리케이션 이런 걸 잘 활용을 해가지고 DB를 싱크를 빨리 던져서 이제 하고, 특히 이제 최근에 아마존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RDB임에도 불구하고 밑에 DB 엔진의 성능을 좀 향상을 시키고 또 리전 간 좀 페일오버를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리전에 이슈가 생겼을 때 하기 위한 이제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이제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직까지는 이제 완벽한 솔루션은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사용자가 진짜 민감도가 굉장히 높다, 예를 들어서 라이트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렇게 리전 간 예를 들어서 DB 리플리카들이 이렇게 싱크되는 속도가 엄청 민감하다, 게임같이 그런 거는 안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리드가 많고 라이트는 아주 사소하고 그 사소한 양들은 이렇게 레이턴시에 크게 영향을 안 준다 이러면은 DB를 어디 미국에 둬도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거는. 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애플리케이션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애플리케이션이 진짜 RDB만 써야 되냐 아니면 NoSQL을 써도 되냐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둬야 될까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해서 DB를 선택을 하고 위치를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이용주님이 아주 좋은 답변을 해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럽 내 서비스인 경우에는 개인정보 저장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유럽 내 리전에 RDS를 두시는 걸 권장합니다라고 아주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유럽에서 그 GDPR이라고 하는 개인정보법이 있어서 데이터 이동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데이터들은 유럽 사용자들의 명시적인 허락이 없는 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그런 이제 법을 제정하는 이제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유럽에 그런 법이 있죠, GDPR이라고. 그래서 그런 법을 준수를 하려면 DB가 위치가 그 유럽 내에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컴플라이언스 이슈, 그러니까 규정이나 보안 이슈 이런 부분들까지도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네. 피터님,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용주님께서 답변을 많이 잘 해주셔서 여기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 답변들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큐먼트 DB를 이제 서울 리전에 사용하고 있는데 글로벌 서비스 때문에 다른 리전으로 확장할 수 없을까요? 이렇게 이제 안명규님도 이제 질문해 주는데 이용주님께서 또 답변을 또 해주셨어요. 다큐먼트 DB의 스냅샷은 이제 아직까지 타 리전으로 복사가 되지 않으니까 필요하시다면 이제 네이티브한 몽고 덤프나 몽고 리스토어를 사용해서 카피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라, 이런 얘기인데, 아마 안명규님 질문은 이런 걸 것 같아요. 다큐멘트 DB를 이렇게 아무래도 다큐멘트 DB를 이제 다른 리전에 노드를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이신 것 같아요. 근데 다큐멘트 DB라는 거는 지금 현재는 이제 리전 안에 AG만 이렇게 리플리케이션이 되고 바로 서비스를 이렇게 페일오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큐멘트 DB는 조금 다른 리전에서 해서 이제 운영하기가 쉽지 않고, 현재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이나모DB가 이제 글로벌 테이블이나 크로스 리저널 리플리케이션으로 이제 거의 동시성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아주 낮은 레이턴시로. 그리고 아마존 오로라가, RDB 같은 경우 아마존 오로라가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크로스 리저널 리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도 서비스를 이제 이렇게 같이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혹시 이제 특정 리전에서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리전 페일오버를 빨리 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향후에 이제 멀티마스터나 이런 기능들이 조금 더 좋아지면 아마 RDB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외의 데이터베이스들은 아직까지 리전으로 이렇게
확장해서 서비스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마 이런 그 니즈가 점점 많아지면 저희가 기능상으로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 질문에 조금 데이터베이스 관련한 질문들이 좀 있네요. 뭐 데이터베이스 관련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바이바이 하고요. 여러분들 재택근무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랑 그다음에 팟캐스트 올리면 그때 한번 다시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잉.